안녕하십니까. 새나라 새미술 조선전기미술대전 전시를 준비한 학예연구사 김영희입니다. 이 전시는 조선이 1392년에 건국된 후에 약 200년간 조선 15세기에서 16세기의 미술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전시입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사회와 문화도 자연스럽게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미술도 자연스럽게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 변화는 이전 시대에 쌓아놓은 기술적 성취와 또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 생겨나기 시작한 새로운 이념과 그것에 따른 미의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진 굉장히 새로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미술은 지나간 시대의 것과 새로운 시대의 것이 다 뒤섞여 있었고, 지금 우리가 아는 조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많은 장르의 미술들이 공존했지만, 이번 저희 전시에서는 이 시기의 미술 중에서 가장 많이 남아있고 현재 우리에게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자, 서화, 불교 미술의 세 장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 부에서는 해당 장르의 주요 내용을 대표하는 세 가지의 색을 선정했습니다. 도자에서는 백색, 서화에서는 먹색, 불교 미술에서는 금색입니다. 3명의 연구사가 각각 이야기를 쌓아나갔습니다. 저희 3명의 연구사가 만들어낸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 임진아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일부 도자 부분을 맡았습니다. 백색이라고 하면 백자를 떠올리실 텐데요. 조선 전기 도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단단한 질의 백자뿐 아니라 고려 백자의 전통을 이은 무른 질의 백자도 만들어졌고요. 백자와 더불어서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분청사기의 경우도 상감청자의 전통을 잇고 있기는 한데, 백토를 바탕에 바르고 그 위에 장식을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당시 최고급 기술인 백자의 정치한 순백색을 원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유교를 지향했던 조선에서 백색이 공평하고 지극히 바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유교적 정신을 담은 그릇으로서 백자와 백색을 지향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미술부 명세라입니다. 조선시대 회화사 전공하였습니다. 2부의 대표색은 먹색이고요. 조선시대에 들어서 수묵화가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됐어요. 옛사람들은 이 먹 안에 온갖 색이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로 그려진 산수화를 보면서도 하얀 구름이라든지 푸른 산이나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감상을 했습니다. 이런 특성이 당시 사대부들의 취향과 잘 맞닿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부를 대표하는 색은 금입니다. 불교 조각의 표면에 금을 바르거나 경전의 글자를 금으로 쓰거나 불화의 선을 금으로 그리는 등 불교 미술의 표면을 장식하는 색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조선 전기에 들어서는 이 금이 사치제이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불교 미술이 계속 조성되면서 금이라는 재료는 계속되어 사용되어 왔고, 금 자신의 변치 않는 속성과도 같이 불교 미술이 변치 않는 기도를 담고 있다는 의미를 담아서 3부의 색을 금으로 선정했습니다. 조선의 꿈을 빚다라는 제목에서 꿈은 이상, 바램, 지향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나라 조선을 이끈 사람들의 꿈,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떨림과 설레임으로 맞이했을 수많은 사람들의 꿈, 국가와 개인, 한양과 지방, 왕실과 백성, 그리고 사기장, 저마다의 생각과 마음을 투영한 결과물로서의 도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전시의 프롤로그에서 보셨을 태조 이성계 발원 사리기는 개국 전에 만들어서 금강산에 묻은 고려 백자입니다. 고려 도자의 전통이 조선 개국 후에도 이어지다가 고려의 체제를 개선하고 더욱 실효성 있게 실행하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와 장인의 노력이 더하여 인하분청 사기에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인하분청사기가 전성기를 맞은 후에는 순백의 조선 백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백색이라는 공통된 시대 양식 위에 서로 다른 미의식을 펼칠 때까지 결국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문은 인간이 만든 흔적입니다. 문화라고 할 수가 있죠. 조선시대는 이러한 문화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문치를 지향한 사회였어요. 그 문치를 펼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문을 사용했습니다. 정도전은 인문을 시서예악이라고 했어요. 시와 글씨와 예절할 때 그 예와 음악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시서화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그림도 인문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문에 다양한 뜻을 담게 되는 거예요. 뜻을 담은 시를 쓰기도 하고, 그 그림의 뜻을 담고 뜻을 담은 글씨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 뜻은 주로 유교적인 가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인간의 수양이라든지 나라를 위한 충이나 우정을 담은 그림이나 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문을 형성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가 정치, 사회, 사상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던 시기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불교가 제도권에서 점점 벗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끝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심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의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에 대한 애도, 이러한 인간적인 바람들이 불교 미술에 담겨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맞닿아 있는 이런 기도들은 그 자신의 외면을 장식한 금처럼 변치 않는 기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들은 조선시대를 건너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 백자의 경우는 크기가 큼직하고 형태가 정제되어 있으면서 그 유색은 설백색이라고 합니다. 설백색은 푸른 하늘의 햇빛이 눈밭에 반사되어 비치는 그런 색깔을 의미합니다. 조선을 개국한 사람들이 유교적 정신을 담아서 그 기상과 기세와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분청사기의 경우는 왕실과 관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에 공납품으로서 걷어들일 때의 모습과 이후에 관요가 설치되면서 더 이상 걷어들이지 않을 때 모습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지방에 공납품으로 걷어들일 때는 일정한 견본을 따라 만들었고 굉장히 단정하지만 딱딱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지방에서 공납자기를 받지 않게 되면서 지방의 사기장이 개성과 자유로운 표현으로 미의식의 세계를 펼쳐가게 됩니다. 상감 인화분청사기와 조화 박지 철화분청사기의 차이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철화분청사기의 경우는 왕실 청화백자의 그림과 비교하였을 때 백토를 분장한 붓질과 철화 문양을 그린 그 필치를 통해서 장인의 숨결을 직접 느낄 수 있고 현대적인 느낌까지 주는 굉장히 개성적인 미의식의 세계를 펼칩니다. 산수화를 감상하실 때는 어떤 다양한 색을 상상하면서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 산수화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수화 속 사람의 모습은 좀 작게 그려진 거는 거대한 자연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고, 비교적 크게 사람이 그려진 모습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배경으로서의 자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선 전기에는 주로 사람들이 작게 그려졌어요. 자연 질서에 순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점점 커지는 사람의 모습은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작게 그려진 그림들이 다양한 풍속적인 장면들이 귀엽고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사회 전반을 좌우한 국가 운영 이념으로서 유교가 선택되었습니다.
이 유교는 사람들의 생활 윤리나 도덕률을 좌우하는 거대한 이념이었고, 불교, 도교 혹은 기타 종교들이 좌우하고 있었던 의례의 측면을 유교가 점점 대신해 가려는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현실에서의 삶의 고통을 해결하고 죽음의 공포를 해소하고 먼저 떠나간 가족에 대한 애도를 비는 그러한 기능은 종교로서의 유교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불교는 조선시대 내내 잊혀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긴 시간을 건너서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조선이 시작되면서 국가에서 불교에 대해 쏟아졌던 재정적 지원이나 제도적인 지원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억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역으로 제도권 밖에서 보다 자유롭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이후가 되면 지방 각지의 사찰에서 보통 신도들, 보통 승려들에 의해서 불교가 발전하고 불교 미술의 조성이 성행합니다. 제도의 밖에서 불교의 명맥을 잇게 만든 것은 현실을 위로하는 종교로서의 불교의 기능, 그 본질이었습니다. 네, 일부에서 꼭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전시품은 지역의 명칭이 새겨져 있는 분청사기와 장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국 바닥의 파편입니다. 그릇에 생산지와 생산자를 새겨넣는 것은 마치 오늘날 농산물과 공산품에 생산지와 생산자를 새겨넣는 것과 비슷한데요. 15세기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것은 개국과 동시에 중앙정부를 세우고 그 포섭력을 지방에까지 미쳐서 균질한 양식과 균등한 품질에 자기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방 관찰사와 사기 장인의 무한한 노력이 곁들여져서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2부에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하는 작품은 일본 모리박물관 소장 산수도 삼포입니다. 사계절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겨울은 아마 있지 않습니다. 수묵산수하지만 화려한 채색들이 겹들어져 있고 인물도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작품이 불과 20년 전만 해도 중국 작품이라고 보았습니다. 큰 크기의 작품에 정교하게 그려진 그림이 조선 거일 리 없다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조선시대 16세기 작품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을 기준으로 다른 작품들도 조선시대 작품으로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자고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의의가 있습니다. 3부에서는 일본 스오 고쿠분지 소장의 지장시황도를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배 바탕에 화사한 색상으로 조선 16세기에 많이 그려지는 지장시황도의 구성을 보이고 있는데, 등장인물의 표현이 굉장히 자유롭고 생기 있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얼굴이나 손끝, 발 같은 부분에 디테일을 그리다가 삐져나온 선이 보이거나 혹은 몇 개의 선이 겹쳐지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어쩌면 완벽함의 추구가 부족한 모습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인물의 표정이 생기 있게 표현된 점에서는 실력이 뛰어난 화원이 그린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의 아랫부분에는 화기란에 이 그림을 만드는 데에 시주한 사람들의 이름과 시주한 물품들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시주한 경우에 시주한 내역을 자세히 적는 것은 이 그림이 그려질 당시에 시작되어서 조선 후기에 일반적인 모습으로 발전합니다. 어떤 지방 사찰에서 보통 신도들과 승려 장인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그림의 한 예로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시의 2부인 서화 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호조 난관 개해도입니다. 호조는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중앙관청이었는데, 저희 도자 부분에서도 호조 소속의 장흥고 이름이 새겨진 도자기를 지방에서 만들어서 공납하기도 합니다. 그 작품도 눈여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부의 석가탄생도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석가의 탄생 이야기를 담은 그림인데요.
도화서 화원이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입니다. 조선은 유교의 나라지만 불교를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화서 화원들은 불화를 그리는 일을 맡기도 했습니다. 2부에서는 도화서 화원들이 유교적인 이상을 표현한 그림을 감상하셨다면 3부에서는 그들이 불교적인 세계를 표현한 그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폭넓은 화원들의 역량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전시를 감상하는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1부에 출품되는 동국대박물관 소장의 홍치 인형명 청화백자 송중문 항아리를 꼽겠습니다. 지리산 화엄사 각황전에 오랫동안 모셔져 있던 항아리인데요. 왕실에서 1489년에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18세기경에 화엄사로 내려준 항아리입니다. 절에서 오랫동안 소장하고 있다가 70년대에 동국대학교 박물관으로 들어갔는데 목 부분에 홍치인연이라는 명문이 쓰여져 있는 유일한 도자기로 연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높이가 49cm에 달하는 굉장히 큰 항아리인데요. 궁중 화원이 아니면 그릴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작품인데 이 항아리의 문양을 보면 이처럼 당시에 궁중에서 그림을 그리던 화원들이 도자기 표면에 그림도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1, 2, 3부를 모두 연결하는 존재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조선 전기 도자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나라와 백성이 함께 이뤄낸 혁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체제를 정비해서 잘 시행하고자 하는 국가의 시도와 개인의 노력이 더해서 경질백자라는 굉장히 놀라운 성과물을 이뤄낸 것이니까요. 그리고 나라와 백성이 함께 이룬 혁신 이후에 서로 다른 미의식의 공존까지도 조선 전기 도자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왕실의 미의식과 생명력 있는 문양을 개성 있게 표현한 지방 사기장의 미의식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조선 전기 도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 전기 서화는 화려함보다는 절제, 그리고 다양함보다는 일정한 형식 안에서 표현되는 이상세계를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고화함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급스럽고 우아한 미감이 당시 서화를 즐기던 왕실 사대부 계층들이 추구했던 미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조선전기 미술의 특징을 불교 미술에 한정해서 이야기한다면 화려함 그리고 인간적임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조선 전기의 불교 미술은 당시에 최고의 장인들, 최고의 화원들이 투입되어서 만들어진 굉장히 화려한 것들이었습니다. 왕실에서 만들고 왕실에서 향유하는 것들이었고 민간에 와서도 시주를 모으거나 정성을 모아서 만든 좋은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임이라는 부분에서는 불교가 고려시대까지 가지고 있던 제도권에서의 위상을 점점 잃어버리면서 보다 직접적이고 너무나 현실적인 바램들, 인간적인 모습을 좀 더 담아가는 모습이 이 시기에 불교 미술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임을 키워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